여기 한국에서 온 택배를 받고 경악하는 한 미국 여자가 있는데요.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한국에서 보낸 택배가 먼저 도착해 있는 걸 보고 프랑스는 8일, 영국은 7일이나 걸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네요. 심지어 뉴저지에 있는 친척들과 텍사스의 부모님 댁까지 똑같은 날 배송이 완료되었는데 특히 부모님은 한국의 청자 도자기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는데도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도착한 걸 보고 기적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미국의 한 여자가 한국에서 겪은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발레단 수석 무용수 출신 앤 마그렛이라고 합니다.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하고 15년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춤을 추었죠. 그러다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문화재단의 초청으로 서울예고 교환교수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 생활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예고에서의 첫 수업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특히 성아라는 학생의 존재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미국의 학생들이 자유분방하고 개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성아는 완벽한 기본기에 더해 한국 무용의 섬세함까지 겸비한 제가 본 무용 전공 학생 중에 단연 최고였죠. 뭐랄까, 그녀의 춤에서는 BTS의 현대적인 역동성과 한국 전통 무용의 우아한 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까요? 게다가 천부적인 표현력과 음악성까지 갖추고 있어 누구라도 성아춤을 한번 보면 정말 춤선이 예쁘다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연습실에 혼자 남아있는 성아를 발견했어요. 춤추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런데 성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 달리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부모님의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드물기는 하지만 부모님 중에서 자신의 아이가 발레를 취미로 하기만 바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큰 무대에 설 때는 분장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지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사생활까지 공개돼서 거절하는 그런 케이스들 말이에요. 하지만 매일 밤 연습실에서 혼자 춤추는 성아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의 재능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설득했죠. 그런데 결국 성아는 한숨을 쉬며 놀라운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았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러시아 발레단 출신 무용수였지만 지금은 택배기사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아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죠. 발레리노라면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훈련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룬 커리어인데 그것도 남자 발레리노는 워낙 희소 가치가 높은데 말이에요. 발레를 그만둔 것도 놀라웠지만 하필 택배기사라니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성아를 볼 때마다 그녀의 가정사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성아의 완벽한 턴과 점프를 볼 때면 분명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러시아 발레리노에서 한국의 택배기사로 이 극적인 변화 뒤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증이 커져갔죠. 어쩌면 제가 성아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미완성된 꿈을 완성시켜주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성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버님을 한번 뵐 수 있을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댁에 한번 초대해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전직 발레리노이자 현직 택배기사인 드미트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성아의 집으로 가는 길은 왠지 모를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성아와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성아의 아버지는 자신을 아시치코프 드미트리라고 소개하며 환한 미소로 맞이했고 옆에 계신 성아 어머니는 170cm가 훌쩍 넘어 보이는 키에 단아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분이셨죠. 거실로 안내받으며
드미트리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발레를 전공한 제가 보기에도 그의 체형과 움직임에서는 전형적인 발레리노의 기품이 묻어났어요. 특히 발끝으로 걸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턴아웃 자세는 오랜 훈련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성아가 아버지의 무용 DNA를 물려받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식탁으로 가는 길에 눈에 들어온 장식장에는 여러 발레 트로피들과 메달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수상 기록이 눈에 띄었죠.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드미트리는 성아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특히 제가 성아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유튜브 활동을 권유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가 찾아주었다며 이제는 성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춤을 세상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곧바로 줄곧 궁금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발레를 전공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택배 일을 하게 되셨는지 말이에요. 말이 나오는 순간 너무 무례한 질문이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드미트리는 오히려 편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볼쇼이 발레단에서 활동하던 시절 우연히 한국 에버랜드의 공연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계약직 공연이었지만 한국 관객들의 따뜻한 반응과 에버랜드의 전문적인 공연 시스템에 매료되어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쭉 발레를 하면서 에버랜드에 일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버랜드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였죠. 갑자기 이야기가 연애로 흘러가자 저는 무용수의 사랑 이야기라니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성아는 이미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인 듯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더욱 흥미진진했죠. 성아의 엄마 그러니깐 드미트리의 아내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에버랜드 공연기획팀에서 일하던 대졸 사무직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드미트리와 공연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에 이끌렸다고 해요. 드미트리는 당시를 회상하며 아내의 눈빛에서 춤을 이해하는 특별한 감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한번 바라보더니 당시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였죠. 공연 준비 중에 나누는 눈빛, 퇴근 후에 우연한 마주침,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해요. 결국 2달도 채 되지 않아 연애 사실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드미트리에게 에버랜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직장이었다고 해요. 대기업의 안정성, 최고 수준의 보수, 그리고 전문적인 공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사내 연애만큼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했죠. 특히 해외 아티스트와 한국 직원 간의 연애는 더욱 예민한 사안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드미트리도 한국 여자와 연애 시 퇴사한다는 조항에 사인을 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드미트리는 당시를 회상하며 살짝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 측에서는 둘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아내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드미트리도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면서 감동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아내가 좋은 직장을 잃게 된 것이 미안했지만 동시에 그런 결단을 내린 아내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에버랜드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 대신 서로를 얻었다고 해요. 드미트리가 이 말을 할 때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직장은 잃었지만 평생의 동반자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가득했죠. 그런데 문제는 에버랜드를 그만두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당장에 먹고 살 일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발레만 해왔기에 다른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키가 크고 러시아 사람이라는 점도 취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했죠. 그러던 중 아내와 가까운 CJ대 한통운 지점장이 택배 기사직을 제안했다고 해요. 드미트리도 처음에는 생소하고 고된 일이라 망설였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택배 물품을 다루는 것이 그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수월했습니다. 발레에서 익힌 균형 감각과 체력이 택배 일에 완벽하게 적용되었고 에버랜드에서 터득한 한국어 실력으로 화물 운송 자격증도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 사업자로 독립하여 자신만의 택배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내는 사무실에서 전화 업무를 담당하고 드미트리는 배달을 전담하면서 직원도 고용하게 되었죠. 수입은 에버랜드 시절보다 줄었지만 오히려 사내 연애를 마음껏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며 드미트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택배 업무가 아무리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 분명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았죠. 그러자 드미트리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택배 일을 하면서 특별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힘내세요.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네주는 것은 물론 크리스마스 선물과 손편지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발레리노 시절에는 공연이 끝난 후에 박수 소리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직접적인 감사 인사를 받는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한국의 택배 문화에 대한 찬사도 이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택배 기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보안 문제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택배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도 분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신이 러시아에서 들은 택배 절도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감탄했죠. 게다가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 규정도 일반 차량은 제한하고 오히려 택배 차량은 우선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아무도 안 들어가는 단지에 혼자 출입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택배는 가능하다고 하니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일 처리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죠. 심지어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배송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되어 배송 경로 최적화는 물론 고객 선호도까지 분석해주는 스마트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드미트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페덱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지만 한국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보스턴에서는 택배 분실률이 연간 23%에 달하고 영국의 경우도 18%나 되는데 한국은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0.1% 미만이라는 말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으로 물건을 보고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의 정직함이 전 세계 0.1%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택배 배송이 평균 8일 정도 걸리는데 한국은 단 하루면 전국 어디든 물건이 도착한다는 사실도 충격 그 자체였죠. 심지어 독일에서는 택배기사 한 명이 하루 평균 80개의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의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400개 이상을 배송하면서도 더 높은 고객 만족도를 기록한다는 점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처럼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기적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매일 벌어지는 나라가 있는지. 드미트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경악의 연속이었죠.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시스템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최적의 배송 경로를 계산하고 고객의 선호도까지 분석해 배송 시간을 맞춰주는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의 IT 수준이 정말 전 세계 최고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 개개인 아파트 단지마다
스마트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다니. 확실 한국이 부자나라가 맞다는 느낌과 함께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런 최첨단 세계 최고 택배 시스템이 있었기에 발레리노에서 택배기사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드미트리의 말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가장 발전된 한국의 물류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예술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이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죠. 성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와 성아의 작품을 본 제작진이 안무 디렉터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죠. 그런데 저는 처음 연락을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미 시즌 1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품이었고 시즌 2에 대한 기대감도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게다가 세계적인 한국 드라마의 제작진들이 하필 저에게 연락을 한다는 게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게다가 이런 대작의 안무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오히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재해석할 수 있을 거라며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특히 둥글게 장면의 안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특별한 과제였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의 전통 놀이를 바탕으로 하되 춤선과 동작 하나하나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무를 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아했죠. 한국의 댄스라면 블랙핑크나 BTS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들이 있는데 왜 하필 발레를 전공한 제가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제작진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대중음악 댄스가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한 번만 보고도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동작이면서도 발레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담은 특별한 안무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성아의 모습이 바로 떠올랐어요. 한국 전통 무용의 유려한 춤선과 현대 무용의 역동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이야말로 제작진이 찾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저없이 성아를 주연 무용수로 추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작진은 단번에 승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이미 성아의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며 오히려 제가 먼저 추천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죠. 특히 성아의 아버지가 러시아 발레리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작진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촬영장에서 성아는 모두의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통 놀이의 율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놓치지 않는 그녀의 표현력은 해외 스태프들의 찬사를 받았죠. 특히 미국 출신 촬영 감독은 성아의 움직임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에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무용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앞으로 한국 드라마의 무용 장면을 전담할 전문 안무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견하기도 했죠. 게다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공개 단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 1위에 올랐고 첫 주 시청 시간은 무려 4억 시간을 기록하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냈어요. 특히 둥글게 장면이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수많은 해외 팬들이 이 장면을 따라 추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의 춤으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런던의 유명 클럽에서는 DJ들이 이 춤을 클럽 버전으로 리믹스했고 프랑스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시간에 단체로 추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한 발레단은 클래식 음악에 맞춰 재해석한 버전을 공연하기도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아의 갑작스러운 인기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히트 안무를 만든 주역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순식간에 조회수 40만을 돌파했고 과거에 올렸던 연습 영상들까지 모두 조회수가 폭발하게 되었죠. 성아는 이런 상황이 마치 꿈만 같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특히 미국의 유명 댄스 컴퍼니에서
연봉 20만 달러를 제안하는 이메일을 받고는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교묘해졌다며 이거 진짜냐고 진지하게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드미트리는 딸의 성공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택배기사로 새 삶을 시작했지만 그 덕분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일하는 행복을 얻었고 이제 딸은 세계적인 무용수로 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이 모든 것이 제가 성아의 재능을 알아보고 유튜브 활동을 권유한 덕분이라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성아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죠. 결국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스턴 발레단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시즌 공연을 앞두고 신입 무용수들의 훈련을 맡아줄 보조 강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고민이 되었지만 마침 겨울 방학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미국의 가족들이 그리워지던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아도 제가 잠시 미국에 다녀오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자신도 그동안 배운 것들을 혼자서 연습해보고 싶다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현관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이미 한국에서 온 택배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드미트리 가족이 보내준 한국의 전통집들이 선물이었죠.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택배가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특수 제작된 포장재로 꼼꼼하게 포장된 상자들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채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뉴저지에 사는 이모네와 텍사스의 부모님 댁에도 같은 날 선물이 배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청자 도자기가 그토록 먼 거리를 이동했는데도 흠집 하나 없이 도착했다며 연신 감탄하셨죠. 한국의 택배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해외 배송까지 이토록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성아와 드미트리가 찍은 특별한 영상 메시지도 도착했어요. 성아는 그동안 제가 자신의 꿈을 키워준 것처럼 앞으로는 자신이 전 세계의 무용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드미트리는 한국의 택배 서비스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든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메시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게도 그리고 성아 가족에게도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제는 잠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승무원이 기쁨의 댄스를 추고 있는데요. 항공사에서 중징계를 받을 뻔했지만 떡국을 먹고 빌었던 소원 덕분에 무사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승무원은 자신의 동료 승무원에게도 새해에는 당장 한국 떡국을 먹어야 한다면서 욕심쟁이들은 두세 그릇 먹어야 한다고 SNS에 떡국 찬양 도배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승무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리나 스위트라고 합니다. 5년차 승무원으로 세계 각국을 누비며 장거리 비행을 했고 도착지 나라에서는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게 익숙했죠. 특히 중국에 머무를 때면 제 절친한 친구 데이즈를 만나는 것이 작은 낙이었어요. 데이즈는 저와 같은 항공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승무원을 그만두고 지금 중국 패션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죠. 이번 중국행 비행에서도 데이즈가 시간을 내주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패션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승진했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데이즈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사실 그녀가 중국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 유명 IT 기업의 임원으로 다정하고 세심한 모습에 반하게 되어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게다가 데이즈의 남자친구는 중국 IT 업계에서도 유명한 재벌로 데이즈에게도 명품 가방과 신발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 그 남자친구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데이즈가 일이 바빠 연락을 한 번 정도만 늦게 해도 화를 내고 윽박지른다고 했죠. 저는 데이즈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연인 사이에 연락이 자주 안 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은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녀를 위로했죠. 그런데 데이즈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남자친구는 전화를 안 받은 그 20분 남짓한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40통이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귀가 찢어질 정도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는 더 집착하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데이즈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같아도 저 정도 집착이면 아마 인연을 이어나가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면 될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데이즈는 그 사람의 보복이 너무 무서워서 자신이 헤어지자고 했다가 해코지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 편집장까지 오른 것도 사실 남자친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말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고민은 더 커진다고 말했어요. 저는 데이즈의 어려운 처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데이즈가 자신도 인터넷으로 여러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다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이즈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화이트 마피아, 안전 이별 서비스, 전문 경우 업체라는 검색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데이즈는 요즘 중국에서는 이별할 때 전문 경호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설명했습니다. 2만 위안이면 안전한 이별이 가능하다면서 자신도 이 서비스를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이런 서비스가 중국에서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많은 여성들이 이용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데이트 문화가 이렇게까지 위험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데이즈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은 이제 절대로 중국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데이즈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저는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중국에서 재미있게 할 만한 것이 없냐고 데이즈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데이즈의 표정이 밝아지며 근처에 새로 생긴 쇼핑센터를 추천했습니다. 옷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신이 나서 저를 이끌었죠. 그런데 쇼핑센터로 가는 길에 데이즈는 갑자기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본 드라마에서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따뜻한지 연신 이야기하더니 올해 소원은 한국 남자를 만나는 거라며 장난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데이즈와 이야기하다가 쇼핑센터에 도착했는데 벌써 쇼핑센터는 새해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이 빨간 하트 모양 풍선을 들고 있었고 풍선 위에는 각자의 소원을 적은 쪽지들이 매달려 있었죠. 곳곳에서는 커플들이 풍선을 들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데이즈도 풍선 파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2개를 사왔어요.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좋은 한국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저와 함께 소원을 빌자고 했죠. 저는 데이지의 말을 들으며 진심으로 그녀가 중국인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바라는구나 싶었어요.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데이지가 평화롭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올해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풍선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각자 풍선을 들고 소원을 적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더니 연이어 펑, 펑. 두 번의 폭발음이 더 울렸습니다. 저와 데이지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어요. 마치 폭격이라도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니 관람객의 수소풍선이 높이 떠올랐다가 센터 천장에 걸려서 터진 거였고 그 바람에 불이 나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거였죠. 쇼핑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열기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 충격에 주변 사람들이 들고 있던 풍선도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죠. 소원이고 쇼핑이고 다 집어치우고 데이지와 저는 서로 웃음만 터뜨리고 말았어요. 데이지는 올해 시작부터 불길하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데이지와 헤어지고 숙소로 돌아와 다음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비행은 뉴욕행 11시간 장거리 노선이었고 저는 승객 보호와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비즈니스석 담당 수석 승무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륙 후 평화롭게 식사 서비스가 마무리되고 승객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조용한 비행이 이어졌죠.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4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비즈니스석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승객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비행 중 승객 간 싸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현장에 도착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이 안전벨트를 맨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정장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다가가는 순간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앉아서 조용히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자리의 승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소변을 봤다는 것이었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의 비행 경력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역한 소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변 승객들도 모두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패닉 상태였어요. 순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매뉴얼에도 없는 상황이라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일단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을 격리시켰고 피해 승객에게는 기내 잠옷과 담요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즉시 운항관리부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운항관리부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비행 경로상 회항이 불가능하니 가해 승객을 비즈니스석 맨 뒷줄로 격리한 채 비행을 계속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운항관리부에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 승객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비행을 계속해야 하냐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항공사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어요. 저는 수시로 자리를 오가며 피해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을 감시해야 했으며 주변 승객들의 불편함도 신경 써야 했죠. 정말 모든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피해 승객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양인 남성이 침착한 목소리로 피해 승객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죠. 먼저 피해 승객의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지금 과격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비행기 안전 운항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죠.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변호사이자 목격자로 증언도 해줄 수 있으니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했어요. 다행히 저는 그 틈을 타서 주변 승객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운항관리부에 가서 추가 보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는 피해 승객의 흥분도 가라앉고 한결 안정된 분위기였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동양인 변호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저 혼자서는 아마 이렇게 사건을 잘 수습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피해 승객도 차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승객들이 조용해진 틈을 타서 저는 그 동양인 남성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제 상황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런 사건은 항공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승무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겠다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 악몽 같은 비행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죠. 다행히 나머지 비행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되었지만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의 문제는 따로였죠. 뉴욕에서의 비행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항공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사팀에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소환한다는 통보였죠. 사유는 승객 보호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비행 중 발생한 그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피해 승객이 항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회사는 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소환 통지를 받은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났죠. 절망감에 빠져 집안을 서성이던 중 유니폼 주머니에서 우연히 그때 그 변호사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명함에는 남재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뉴욕 소재 법률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승무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던 그의 말이 떠올랐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사의 징계 통보와 제가 처한 어려움, 그리고 도움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바쁜 변호사가 과연 답장을 해줄까 걱정도 되었고 혹시 너무 무례한 부탁을 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그의 침착하고 전문가다운 모습이 떠올라 작은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답장이 와 있었어요. 재혁은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다음 주에 뉴욕에 있을 예정이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의 답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징계위원회 출석까지는 2주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전에 재혁을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혁은 제 사건을 꼼꼼히 검토했다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제 메일을 읽고 난 후 항공사 매뉴얼과 관련 유사 사례와 다른 나라 판례까지 다 분석을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냐고 물으니 마치 재혁은 외우고 있는 교과서를 말하듯이 판례를 들어가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재혁이 제가 당황하여 취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제가 취한 조치들이 모두 적절했다고 말해주니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를 했다며 이 부분을 강조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혁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재혁은 시계를 보더니 식사 시간이 되었다며 근처 한인 식당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거리를 걷는 재혁의 옆모습을 보니 콧대가 반듯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인 게 변호사가 아니라 무슨 영화배우 같더라고요.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와 완벽하게 맞춘 슈트핏을 보니 마치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죠. 든든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일까 아니면 재혁의 매력 때문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그렇게 한인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식당 앞에서부터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감도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비쌌을 한 식당이 오늘은 떡국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무료라는 글자에 놀라 재혁에게 이유를 물었죠. 그런데 재혁은 떡국이 무료인 이유가 LA 산불 피해를 입은 교민들을 위한 취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떡국을 먹으며 LA 산불이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을 소원으로 빌고 원래 $15인 떡국값을 산불 피해 복구에 기부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몇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보여준 재혁의 따뜻한 배려도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싶었거든요. 식당으로 들어서자 떡국 특유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재혁이 창가 자리로 안내해준 곳에서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금세 나왔어요. 하얀 떡이 듬뿍 담긴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런데 떡국을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수프와는 전혀 다른 식감이면서 말랑말랑한 떡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맑은 국물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죠. 마치 할머니의 치킨 수프처럼 정성이 듬뿍 담긴 맛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옆 테이블에서 This is incredible 이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백인 가족들이 떡국을 먹으며 연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었어요. 특히 10대로 보이는 아이들은 떡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모르게 한국은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새해에만 먹어요? 라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떡국은 한국의 새해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이야기부터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는 풍습까지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인들의 정문화가 점점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보여준 재혁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지금 이 식당에서 이웃을 돕는 한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보니 데이즈가 한국 남자와 만나고 싶다고 소원을 비는 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자연스레 재혁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떡국을 다 먹고 나서는 용기를 내어 주변 공원을 산책하자고 제안했고 재혁도 흔쾌히 동의했죠. 공원을 거닐며 저는 한국 문화의 특별한 점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무료 떡국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것 같다고요. 특히 데이즈라는 제 친구도 한국 남자들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다며 항상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재혁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사실 자신에게도 떡국과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며 벤치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재혁이 어렸을 때 그러니깐 초등학생 때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기업 간부였던 재혁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거덜나서 재혁도 당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던 그때 동네 식당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떡국 한 그릇이 삶의 희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재혁의 눈빛이 추억에 잠긴 듯 깊어졌습니다.
재혁은 떡국집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어려울 때 서로를 배려하고 희망을 나누려 한다면서 자신도 그 한 그릇의 떡국에서 받은 따뜻함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 원동력이 되어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고 미국 로스쿨까지 졸업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된 것도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자 비행기에서의 일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제 징계 문제를 돕겠다는 것도 단순한 법률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같은 시각에 미소를 지었어요. 재혁은 수줍은 듯 고개를 돌리며 제 징계권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이런 재혁의 모습을 보고 아까 먹은 떡국으로 소원을 빌 수밖에 없었죠. 재혁 씨와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해달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남을 진심으로 돕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제 기쁜 마음을 여러 곳에 전했어요. 먼저 승무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국 떡국 자랑을 시작했죠. 맛도 환상적이고 소원도 이뤄준다면서 욕심쟁이들은 두세 그릇은 먹어야 한다고 농담했어요. 징계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고 덧붙였고요. 데이지에게는 따로 연락해서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한국 남자를 만났다고 자랑했죠. SNS에도 떡국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위기의 순간에서 만난 한국인 변호사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데이지를 태그하면서 새해에는 꼭 한국 떡국을 맛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가나다 연습을 하는 미국 소녀가 있습니다. 학교와 법원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버벅버벅대던 아이가 한글을 연습하고 나서부터 기적적인 변화를 보였는데요. 변호사인 엄마는 딸의 한글 치료 효과에 큰 충격을 받아 하버드 의대의 한글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현재 보스턴 세계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의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셀리 로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변호해왔어요. 매년 100건이 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동료들은 저를 보스턴의 아동 수호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 남편 다니엘 클리프는 보스턴 종합병원의 소아과 의사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남편은 의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죠. 보스턴에서는 저희 부부가 꽤 유명해서 얼마 전 지역 언론 매체에서도 모범적인 부부라면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남편 병원을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 특히 학대 의심 사례가 있으면 남편이 저에게 의뢰를 하죠. 남편은 의학적으로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은 징후를 찾아내면 저는 법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해요. 이런 저희에게는 소중한 15살 딸 루나가 있습니다. 아이는 IQ 140의 영재로 특히 과학과 언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도 중학교 영재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주말마다 아빠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따뜻한 마음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9살 남자아이 토미를 진찰하던 중 등 부위에서 불규칙한 형태의 멍자국들을 발견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멍이었어요. 소아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해온 남편은 이게 거의 확실한 아동학대 사례라고 판단했지만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서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변 정황을 세밀하게 조사하기로 했죠. 먼저 토미의 가정 환경을 조사했는데
꽤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3년 전 부모가 이혼했고 어머니가 친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토미는 임시로 아버지와 살게 되었어요.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와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토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어요. 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토미의 아버지가 친권 변경 신청을 했어요. 사고로 장기 입원 중인 전부인보다는 내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아동 관련 사건을 오래 맡아온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 임시 양육권자가 영구 친권을 신청하는 건 꽤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신중히 살펴봐야 할 순간이기도 하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모가 이런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병원에 장기 입원한 토미 어머니의 변호를 맡게 되었어요. 토미 어머니는 퇴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친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절대로 전 남편에게 친권을 넘길 수 없다고 했죠. 저 역시 토미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있다고 판단했기에 어떻게든 친권이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외로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었어요. 바로 제 딸 루나의 도움이었죠. 토미의 상태가 걱정되어 남편이 정기적인 검진을 권했고 토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토미가 제 딸 루나와 마주치게 됐죠. 중학생인 루나는 병원에서 사회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토미에게 동생처럼 다정하게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저는 내심 기뻤죠. 루나를 통해 토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루나의 이야기는 제 예상과 달랐어요. 루나는 토미가 정말 귀여운 아이라면서 처음엔 조용해 보였지만 이야기해보니 웃음도 많고 밝은 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아빠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다면서 지난 주말엔 아빠랑 놀이공원도 다녀왔다고 말했죠. 토미 아빠가 토미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잘해줘서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평소 남다른 공감 능력과 통찰력을 보여왔던 루나였기에 저는 제가 지금 상황을 너무 주관적이고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토미의 학교 생활 기록에 집중했어요. 아동 관련 사건에서 학교 기록은 아이의 일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먼저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토미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이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마련인데 뭔가 석연치 않았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체육교사와 보건교사도 만났어요. 체육교사는 토미가 자주 몸이 아프다며 수업을 빠진다고 했고 보건교사는 복통을 자주 호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루나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는지 아이가 단순히 운동을 싫어하는 걸 수도 있고 스트레스성 복통일 수도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결국 최종적으로 저는 담임 선생님의 특이사항 없음 증언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했고 체육교사와 보건교사의 증언은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했죠. 그런데 판결이 나고 며칠 뒤 보건실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토미는 한 달에 두세 번씩이나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체육 시간마다 몸이 아프다며 자주 빠졌더라고요. 더 끔찍했던 건 보건교사가 남긴 등 부위 통증 호소, 진찰 거부라는 짧은 메모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새벽 남편이 토미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토미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게 저희와 토미의 마지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겠다며 보스턴의 아동 수호 천사라 자부했던 우리 부부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루나였어요. 루나는 자신이 토미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말았죠. 더욱 안타까웠던 건 이 사건 이후 루나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루나는 큰 충격으로 인해 이제 법원이나 학교처럼 권위적인 환경에서는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버벅버벅대게 되었어요. 영재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발표도 불가능해졌고 어떤 심리 상담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상담도 거부했죠. 매일 밤 루나의 방에서 들리는 흐느낌을 들으며 저는 더욱 괴로워졌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제 딸의 목소리까지 앗아간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매일 아침 밝은 웃음으로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던 루나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 갇혀버렸고 저는 그저 그 침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루나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큰 아픔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아는 한국 의사가 있는데 루나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처음엔 또 다른 상담이나 치료겠거니 했는데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이 느껴졌어요. 구현성이라는 이름의 한국 의학 박사는 소아과 전문의로 특히 아동 트라우마 치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는 10년 전 의료 컨퍼런스에서 만나 깊은 친분을 쌓아왔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만남을 앞두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루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또 다른 실망을 마주하게 될까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눈빛에서 보였던 희망의 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10년이나 된 친구를 이제야 소개하는 데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처음 현성 박사를 만난 날 병원 상담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루나도 이곳의 권위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 했죠. 현성 박사가 처음에는 영어로 안녕 네가 루나구나라고 말을 걸었는데 루나는 함구증 증상이 왔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성 박사는 그런 루나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남편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멍해졌죠. 아동 트라우마 전문의로서 루나에게 이렇게 무심하게 구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처음 만난 환자에게 말 한마디 건네고 무시하다니요. 더 놀라운 건 루나가 말없이 있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의학 용어들만 주고받더니 5분 만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먼저 나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혹시나 이게 무슨 특별한 치료 방법인가 싶어서 겨우겨우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차를 타고 있는 내내 현성 박사와의 이런 5분간의 짧은 만남이 루나의 치료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남편에게 저 한국 의사 정말 전문의가 맞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차 뒷자리에 루나가 타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루나는 차에 타자마자 평소처럼 저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가 루나가 불편해할까봐 그냥 참았죠. 그날 밤 루나가 잠든 후에야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현성 박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왜 갑자기 집으로 오자고 한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설명은 놀라웠어요. 현성 박사가 루나의 선택적 함구증이 심리적 방어기제로 인한 상황별 의사소통 장애라고 보았대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공식적인 공간 대신 루나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집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였죠. 특히 오늘 만남은 치료 목적이 아닌 그저 아빠의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루나를 무심히 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한국 의사의 치밀한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현성 박사의 놀라운 진단 능력을 설명해 주었어요. 미국 소아정신의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선택적 함구증 환자의 치료 성공률이 45%에 불과한데 현성 박사가 개발한 환경 전환 치료법은 78%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달 보스턴 아동심리학회 세미나에서 그의 치료법이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는 권위적 환경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 환자 32명 중 28명이 6개월 내에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대요. 저는 현승 박사의 전문성에 놀라면서 뭔가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우리 집 거실에서 현성 박사와 루나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현성 박사가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했죠. 남편은 반가워하며 그를 맞이했고 이어서 현성 박사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 덕분인지 루나도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현성 박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현성 박사가 한국어로 루나야 반가워 지난번에 아빠 병원에서 봤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나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루나의 반응을 지켜보고 싶어서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현성 박사가 루나에게 학교에서는 어떠니? 라고 한국어로 물었을 때였죠. 루나는 답답한 듯 휴대폰의 번역 앱을 켰어요. 그런데도 현성 박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죠. 루나가 번역된 내용을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학교는 여전히 좀 어렵긴 해요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루나가 놀라웠던 건 평소와 달리 학교 얘기를 할 때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번역기를 통해 듣는 한국어가 주는 거리감 때문인지 학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한결 가벼워 보였죠. 저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트라우마 환자들을 만났는데 루나의 이런 반응이 꽤 특별해 보였어요. 그렇게 현성 박사는 루나와 몇 마디 이야기를 더 나누고는 저희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어요. 흥미로운 건 루나가 번역기를 보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글 발음을 따라 하려 노력한다는 거였죠. 특히 가, 나, 다 같은 기본 자음을 발음할 때는 루나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현성 박사는 제 관찰을 듣더니 이게 바로 한글의 특별한 점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져서 트라우마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거였죠.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현성 박사에게 어떻게 문자의 모양이 치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 특히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에게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지 물었죠. 그런데 현성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한글의 자음들을 보여주면서 한글의 치료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설명했죠.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발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발음 기관을 움직이게 되고 이는 마치 일종의 언어 물리치료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권위적 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음 운동이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서울의 유명한 언어치료사 박하영 선생님이 이런 한글의 특성을 활용해서 권위적 환경에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해요. 특히 현성 박사는 루나의 경우 집에서는 자유롭게 말을 하지만 법원이나 학교 같은 권위적인 환경에서만 말을 못하는 전형적인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러면서 한글을 활용한 치료법이 루나에게 딱 맞을 거라고 했죠. 현성 박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루나가 한글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학교에서 웃으며 발표할 수 있는 건가 기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하영 선생님을 통해 더 자세한 치료 과정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렇게 현성 박사의 소개로 며칠 뒤 박하영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한글 치료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학문적 깊이를 지닌 분이었어요. 게다가 현성 박사의 진단대로 루나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박하영 선생님은 루나를 향해 잠시 따뜻한 시선을 보내시더니 갑자기 태블릿으로 기억 니은 디귿 자음의 해부학적 단면도를 보여주셨어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모양이 정확히 글자와 일치하는 모습을 3D 이미지로 보여주시며 루나에게 여기 보이는 게 우리가 기억을 말할 때 혀가 움직이는 모습이야 라면서 직접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셨죠. 루나는 처음엔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특히 니은을 발음할 때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순간을 보여주자 놀랍게도 루나가 자기도 모르게 아라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죠. 선생님은 이런 루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미음 발음의 입술 단면도로 넘어가셨어요. 한글 치료는 이렇게 선택적 함구증을 앓는 환자에게 한글의 과학성과 음성학적 원리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발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도 변호사로서 수많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해봤기에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자발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있었죠. 특히 제가 맡았던 트라우마 사례들은 대부분 미술이나 놀이 치료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직접 보여주며 발성을 유도하는 접근법은 매우 새롭고 놀라웠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왜 하필 한글로 치료를 시작하는지 여쭤보았어요. 제 질문에 박하영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다시 조작하셨어요.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문자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죠. 먼저 영어 알파벳 A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의 소머리 그림에서 점차 변형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은 발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어서 중국어와 일본어가 나타났는데 중국의 한자는 실제 사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점차 추상화된 문자이고 일본의 히라가나는 그 한자를 더 단순화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하셨죠. 문득 제가 얼마 전 중국 의뢰인과 상담할 때 본 입구자가 떠올랐어요.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에서 봤던 이 글자도 발음 기관을 본떴던 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더니 선생님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시며 그저 입을 네모로 단순화한 상형 문자일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글 설명으로 넘어갔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층 열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자음들이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하실 때는 눈빛이 반짝이셨죠. 순간 제가 법대 시절 배웠던 해부학 수업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인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한지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루나의 한글 치료와 연결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한글이 해부학적 관점에서 다른 문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영어의 M과 한글의 미음을 나란히 보여주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셨죠. 특히 선생님은 옥스포드 언어학 저널을 보여주시며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셨죠. 한글이 세계적인 학술지에서도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조음 음성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조음 음성학의 의미를 여쭤보자 선생님은 미국 예일대 언어학 저널까지 꺼내시며 15세기의 놀라운 과학적 성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실제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순간 루나의 치료 가능성이 떠올라 다시 한글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봤죠. 그러자 선생님은 전문가다운 침착한 어조로 시각운동 피드백 효과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루나가 미음을 발음하다가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글자가 정말 입술 모양이라며 신기해하는 루나의 맑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선생님은 차분하게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선택적 함구증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43% 감소했다는 점과 특히 10대 환자들의 82%가 6개월 내 일상적 발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 일정으로 늦게 도착했을 때였어요. 루나의 빠른 회복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 임상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음을 실감했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루나는 권위적인 환경에서도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것이 바로 한글의 과학성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루나는 아침마다 한글 자음을 하나씩 발음하면서 한글을 연습했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죠. 매일매일 새로운 자음을 배울 때마다 루나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토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것만 같았죠. 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다른 함구증 환자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저는 박하영 선생님, 현성 박사님과 함께 보스턴 아동심리학회에 한글 치료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루나의 사례와 임상 데이터를 본 전문가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죠. 특히 하버드 의대 언어치료학과 교수진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현재 보스턴 지역 3개 병원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다른 주의 병원들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특히 미국의 많은 의료진들이 60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현대의학의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표현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글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에 감사함을 느껴요. 한글의 과학성이 아니었다면 지금같이 다시 회복된 일상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의 과학적 문자 체계인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600년 전 한 명의 위대한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600년 후 미국에서 오늘날 제 딸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기만 해요.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진 대한민국이 있어서 또 그것을 세계와 나누려는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제는 미국 변호사로서가 아닌 한글로 희망을 되찾은 딸을 둔 한 어머니로서 세종대왕님과 대한민국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